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바라보는 가장입니다. 남편이라면 아버지라면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는 게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슬슬 은퇴할 나이가 되다 보니 지나간 세월이 참 헛헛하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한창 클 때는 아이들 크는 재미에 돈 버느라 정신 없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선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뒷바라지하다 어느덧 환갑이 다 됐다고 합니다.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취미 생활은커녕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며 자신의 인생을 가족을 위해 바친 이 시대 가장들. 가끔씩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기울일 때면 이런 신세 한탄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영화인 박하사탕에서 나오는 대사인 "나 다시 돌아갈래." 그때였다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돈 번다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낚시도 다니고 싶고 운동도 제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지만 가장이 없으면 손가락 빨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사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대로 된 가정을 일구고 아빠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었지만 전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삶의 무게가 되면서 저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점점 희미해져 가기만 했죠. 하지만 악연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있어 전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빛을 준 소중한 인연들,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늘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절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죠. 아픈 아버지를 내버려둔 채 어머니는 매일 밤 외출을 나가셨고, 전 어머니가 있어도 혼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저녁이 다 돼서 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이 됐습니다. "야, 정윤호, 너 엄마 밉지?" "왜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말해, 이 자식아. 아픈 네 아버지 나 몰라라 하고 밤마다 싸돌아다니는 엄마를 보니 내가 자식이라도 내가 밉겠다. 그치?" "그럼 아버지 곁에 좀 있어드리면 안 돼?" "내가 네 아버지 옆에 있는다고 죽을 병 걸린 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니? 아니잖아." "엄마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유, 타고난 팔자야. 내가 병 걸리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굴 탓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이라고 옆에 붙어 있다가 온 가족 패가망신시키는 게 가족이야? 그건 가족 아니야. 윤호야, 너도 생각 잘해. 엄마 지금 네 새아버지 구해다 주려고 밤마다 이렇게 쏘다니는 중이야." 뭐라고?" "죽을 사람 껴안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아버지 놔두고 엄마랑 좋은 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돈 걱정하지 말고 살자. 응?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마는 아버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야.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다음 주에 엄만 그 아저씨 따라갈 거야. 너도 엄마 따라 나설 거면 짐 싸놔. 아버지는 네가 옆에 있든 없든 어차피 하늘로 갈 사람이니까." 그땐 아무리 우리 엄마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엄마 없이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혼자 산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엄마는 떠날 준비가 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정윤호, 짐 다 쌌어?" "난 안 가." 뭐? 아버지 두고 어떻게 가?
엄마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 내가 그건 네 아버지 팔자라고 했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난 이미 마음 결정했어. 너 엄마 따라갈 거야, 말 거야? 어린 마음에 엄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전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못 가겠어. 아버지 두고 절대 못 가. 그럼 나 혼자 가야겠네. 뭐라고? 엄마는 이런 집구석에서 1시간도 못 살겠어. 나도 같이 죽어가는 것 같다고. 물론 내가 모질다 생각하겠지. 그리고 커서 내 원망도 많이 하겠지. 그런 각오쯤은 나도 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는 절대 못 살아. 너한텐 미안하지만 엄만 가야겠어. 자, 이거 엄마가 가진 전부야. 아버지 챙기지 말고 널 챙기고 살아. 알겠어? 엄마, 엄마, 진짜 갈 거야? 갈 거야. 엄만 너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고 넌 그걸 뿌리쳤어. 그건 네 결정이야. 이렇게 가면 엄만 너 다시는 안 봐. 다시 한번 물을게. 정말 안 갈 거야? 못 가. 난 못 가. 못 간다고. 어머니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못 간다고 울면서 매달리고 소리쳤지만 엄만 제 손을 뿌리치고 떠나버렸습니다. 엄마. 전 그렇게 아픈 아버지와 둘만 남게 되었고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윤호야, 이리 와.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우리 윤호 올해 몇 살이지? 12살이요. 너 1학년 때 우리 낚시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낚시 갔던 거 생각나니? 네, 그때 아버지가 팔뚝만한 붕어 잡으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윤호야, 이제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그리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아버지, 엄마 따라 나서지. 왜 이렇게 남아서 고생을 하는 거니?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서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말 마세요, 아버지. 곁에 제가 평생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으세요. 윤호야,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되겠지? 그땐 이 못난 아비처럼 되지 말고 가족들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그런 든든한 아버지가 되거라. 알겠지? 아버지. 왜 이렇게 자꾸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구나. 윤호야. 그날 밤 결국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잠드신 채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초라한 장례식장. 전 엄마가 떠나기 전 준 돈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렸고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전 꼭 제 가족을 지킬 거예요. 가족이 아파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전 가족과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제가 해낼게요,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 가족에 대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꼭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이죠. 가끔씩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길잡이가 돼준 사람이 없었고 전 오로지 혼자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방끈도 짧아 전국을 돌며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죠.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면허를 딴 후 운반 작업을 몇 번 했는데 제 적성에도 잘 맞아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윤호가 운전하는 한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솔직히 윤호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이 잠이 솔솔 오더라고. 어찌나 운전을 잘하는지. 윤호야, 넌 꼭 돈 모아서 네 차 하나는 장만해라. 어? 넌 운전해서 아마 돈 많이 벌 것 같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트럭이 사고 싶은데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돈을 모으는 중이에요. 그래? 새 차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긴 하지. 아, 맞다. 그때 우리 폐지 갖다 줬던 고물상집 기억하지? 네. 거기 사장이 트럭을 판다고 하던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 내가 네 칭찬도 많이 했으니까 아마 싸게 넘겨줄 거야. 솔직히 차를 살 형편은 안 됐지만 전 운전을 하면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잡생각도 없어지고, 그래서 전 고물상집 사장님 차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기엔 이래도 아주 잘 나가. 자네가 워낙 일을 잘해줘서 내가 거의 헐값에 넘기는 거 알지? 네, 알죠. 감사합니다. 그래, 이 차도 생겼으니 앞으로 뭐 하려고? 글쎄요. 생각 중입니다. 이리저리 전전하며 허드렛 일만 하지 말고 자네도 자네 일을 한번 해봐. 차가 있으니 뭐든 못하겠어. 사실 집도 곧 빼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전 일단 차를 타고 전국을 돌며 만물상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차가 곧 집이고 차가 곧 제 일터가 됐습니다. 전국을 떠돌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이야기하니 이것도 할 만한 일이더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적한 시골에 차를 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다 한번 시작해볼까? 자, 없는 게 없습니다. 바르기만 하면 하루 만에 낫는 만병통치약 호랑이 크림. 아무리 끓여도 절대 타지 않는 마술 냄비.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고운 피부 만들어주는 촉촉한 골드 크림까지. 자자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저랑 말동무가 되기도 했죠. 총각이야? 아니면 애 아버지야? 아이고,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입니다. 왜요? 예쁜 아가씨라도 소개시켜 주시려고요? 총각이 원하면 있지. 이야, 예쁜 아가씨 소개시켜 준다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요 때밀이 수건 하나 더 드려야지. 잠깐만 있어봐. 내가 데리고 올게.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전 시골 마을에서 알아주는 스타였죠. 젊고 어머니들하고 말도 잘하다 보니 2번, 3번 들르는 마을에선 제가 왜 이제 왔냐고 타박을 주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예쁜 아가씨 소개시켜준다는 말은 아마 100번도 넘게 들었을 겁니다. 그냥 어르신이니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다 그냥 넘겨버렸죠. 그런데 때밀이 수건을 서비스로 준 어머님이 정말로 아가씨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예쁜 처자. 자, 서로 인사해. 진짜로 모셔오셨네? 응? 난 빈말 안 해. 안녕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런 일을 하는 정윤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순입니다. 자, 둘이 만나게 해줬으니 난 이만 갈란다. 총각, 아까 때밀이 수건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되죠. 가져가세요.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분위기로 그녀와 전 서서 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제가 남자이기에 용기 있게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신 지 오래 되셨나 봐요? 네, 태어나서 쭉 살았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요, 저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10만이었는데 산에 오르셨다가 그만.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몸이 좀 약해서 엄마 아버지가 10만이가 되셨어요. 좋다는 약재는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파요. 저희 아버지도 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안 계시고요. 13살 때부터 쭉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혹시 네. 저희 집 연탄불 좀 봐주실래요? 아무리 피워도 방이 하나도 안 따뜻해서요. 수리비는 제가 드릴게요. 저 수리비는 됐고 일단 가보죠. 저는 그렇게 그녀의 집에 가게 됐고 작은 집이었지만 그녀의 온기를 이곳저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네. 어디 보자. 여기로 연탄가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꽉 막혀 있어요. 이거 그대로 뒀다간 연탄가스 마실 수도 있어요. 정말요? 정말이죠. 제가 깨끗이 뚫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전 제 얼굴이 까마귀처럼 까매진지도 모르고 관을 뚫었고 다 뚫고 난 뒤 저는 연순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런데 얼굴이 왜요? 제 얼굴이 이제 까마귀가 됐네요. 저 배고프시죠? 밥 차려놨어요. 어서 와서 드세요. 밥이라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하면서 대충 때우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먹고 앉아서 제대로 식사한 일이 별로 없었죠. 연순 씨가 차려준 밥상은 정말 제겐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노란 계란말이에 고소한 김, 그리고 김치에 분홍 소시지까지. 정말 군침이 도는 그런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제 꿈이 뭔 줄 아세요? 꿈이요? 네, 꿈이요. 제 꿈은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밥이 뭐라고? 식구가 되면 같이 밥 먹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뭐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고 열심히 일해서 전 가족을 이루는 게 인생 목표예요. 연순 씨 같이 예쁜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전 저도 모르게 마음속 말을 뱉어버렸고 청춘 남녀가 한 집에 있으니 사랑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렇게 저희는 강한 이끌림으로 서로에게 빠져버렸고 전 연순이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연순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놈이지만 너라면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연순아, 내 아내가 되어줄래? 오빠, 나는 몸도 약하고 오빠한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요. 네 병은 내가 고칠 거야. 널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알겠지? 오빠. 그렇게 우리 둘은 둘이서 소박한 결혼식을 했고 아내와 전 만물상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둘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 제겐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둘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 더 열심히 일했고 아내와 전 차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겐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었죠. 바로 아내의 난치병이었습니다. 아내는 염증성 근질환으로 근육에 염증이 유발돼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통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매일 통증약을 달고 살았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며 근육통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매일 의자에 앉아 있었고 온몸에 힘이 없어 늘 힘들어했습니다. 이 동네 돌고 바로 서울 가자. 병원 가서 진료 다시 받아보자. 소용없어.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데 뭘. 난치병이야. 평생 병을 안고 살아야 된대. 그러니 나 때문에 쓸데없이 돈 쓰지 마. 그런 게 어딨어. 난 네 남편이야.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라고. 알아. 나도 오빠가 내 남편이고 가족이라 더 이러는 거야. 전 어릴 적 엄마가 그렇게 매몰차게 떠난 것이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고 전 어머니처럼 절대 아내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병원을 간다는 생각에 전 잠도 못 자고 먼 길을 운전을 했습니다. 졸음엔 장사 없다고 운전 하나는 자신 있었던 저도 그날따라 잠이 쏟아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안 돼! 전 졸음운전으로 반대편에 오던 승합차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전 트럭이었고 짐도 많이 실은 상태라 무게감이 있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승합차는 차 앞쪽이 다 찌그러져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전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승합차에 탄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여보. 졸음운전이란 걸 전 바로 시인했고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랑 운전자 부인 방금 사망했답니다. 네? 졸음운전의 차선 위반 그리고 사망자 발생. 실형은 면치 못할 것 같네요. 형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아픈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 저 없으면 안 돼요, 형사님. 억울하시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봐, 데리고 나가. 형사님! 전 그렇게 3년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전 그렇게 그리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보. 몸은 좀 괜찮아? 나는 괜찮아요. 당신은요? 당신은 괜찮아요? 나야 아무 일 없지. 미안해, 여보. 정말로 미안해. 당신이 나 때문에 무리해서 내가 미안해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왜? 무슨 일인데? 세상에, 장례식장에 애들만 있는 거예요. 6살, 7살 정도 돼 보이던데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다니. 너무 미안해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왔어요. 너무 어려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눈물도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서. 애들이 있었어? 너무 예쁘고 착한 아이들이었어.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를 빼앗아간 거야.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 난 살인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난 애들이 불쌍하다는 거야. 애들이 너무 어렸어. 전 아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감 생활 내내 귓가에 이 말이 맴맴 돌았죠. 넌 살인자야, 살인자라고. 잠도 못 잤고 늘 누군가에게 쫓기듯 무서웠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12kg이나 살이 빠졌죠. 여보, 당신 몰골이 왜 이래? 난 살인자야. 난 살인자.
당신 살인자 아니야.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충분히 속죄하고 있잖아.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내가...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아내에게 실망만 주는 제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난치병으로 생각했던 병도 병원과 식이요법으로 호전됐고 운전까지 배워서 저 대신 만물상을 운영하며 제가 출소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여보. 자, 얼른 이거 먹어요. 아니야, 먹기 싫어. 먹어야 해요. 얼른요. 아내는 제가 수감 생활을 하기 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절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먹지 않겠다는 두부도 억지로 먹이고 절 위해 작은 방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신만큼 내가 장사수와는 없나 봐요. 그래도 작지만 꽤 괜찮죠?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여보, 혹시 그 아이들이 우리 집을 알까? 누구요? 내가 사고 낸 사람, 그 아이들... 여보, 내가 충분히 사과했고 아이들에게 당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줬어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 잃은 슬픔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제 우리 잊어요. 네? 아니야.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을 거야.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날 죽일 거라고.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제발. 아내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보다 출소를 하고 난 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전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술로 마음을 달랬고 그런 절 바라보는 아내는 늘 가슴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절 보며 아내는 채소 장사를 시작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만 처박혀 있는 절 돌봐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시장 채소는 못 믿겠다나 어쨌든 안 사면 될 걸 그렇게 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곧 겨울인데 채소 말려서 국거리라도 팔아야 될까 봐요. 참 여보, 우리 고기 구경한 지 한참 됐죠? 자, 내가 삼겹살 사왔어요. 당신 삼겹살 좋아하잖아. 채소랑 쌈 싸서 우리 맛있게 먹어요. 네? 이런 제가 뭐라고. 아내는 제가 출소 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가장 노릇도 못하는 걸 보면서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처럼 절 떠나지도 않았죠. 그런 아내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 아내를 지켜야 했고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당신 보니까 내가 이제껏 당신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이제 내가 잘할게. 정신 차리고 예전의 정윤호로 돌아올게. 여보, 더 이상 당신 고생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절대로. 전 그렇게 아내 덕분에 트라우마를 이겨냈고 운전대를 다시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사고 당시 기억이 떠올라 어쩔까 고민도 했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조금씩 괴로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만물상도 하고 채소 장사도 하며 전국의 오일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신기반기한 물건들도 많고 시골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척척 내주니 제 만물상은 다시 예전의 인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서 채소를 팔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내가 장사할 채소를 새벽부터 다듬고 장사 준비를 하는데
웬 초라한 차림의 아이 2명이 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이상해서 모른 척할까 생각도 하다가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니? 어젯밤부터요. 아니, 집이 어딘데? 저기 다리 아래요. 시장을 좀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다리 밑엔 집 없이 노숙자와 불황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이거 다 버리실 거예요? 이거? 왜? 채소 껍질이 필요하니? 할머니한테 먹을 거 구해간다고 약속했어요. 아니, 이걸 먹는다고? 집에 먹을 게 없어요. 할머니가 이런 거라도 구해오면 국이라도 끓여주신다고 해서. 아이들에겐 얼굴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얼굴이 몇 군데 찢어져 꿰맨 자국이 보였고 여자아이도 마찬가지로 손이랑 얼굴에 꽤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런 아이들을 채소 껍질이나 주고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들 집이 없니? 우리 집 있어요. 먹을 거 찾을 때만 여기 나와요. 그럼 아저씨가 채소를 좀 줄 테니까 아저씨 차 타고 너네 집으로 가자. 정말요? 그래, 얼른 타. 전 아이들을 태우고 아이들 집 앞으로 갔고 김치를 담글 배추와 채소 그리고 국거리와 찌개에 들어갈 채소들을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께 맛있게 해달라고 하고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저씨 찾아와라. 아저씨 아까 그 자리에서 장사하니까 언제든지 와. 알겠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착하구나. 할머니랑 동생까지 돌보고 다음에 또 보자. 아이들을 집 앞에 내려주고 전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짠한 게 애들이 자꾸 눈에 밟혔죠. 전 그날 저녁 아내에게 아이들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말랐더라고. 보기 안쓰러웠어.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애들이 할머니 모시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 잘했어요. 다음엔 내가 고기를 좀 사다가 줄 테니 아이들 만나면 같이 줘요. 그래. 근데 그 애들이 오늘 하루 종일 눈에 밟혀. 이상하게 말이야. 당신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내가 그런 걸 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은 앞으로도 절대 하지 마. 사실 아내와 아이를 가져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궁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전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전 아이들이 제게 찾아오지 않아도 아이들 집으로 찾아가 정기적으로 먹을 것과 용돈을 챙겨주며 족하다 생각하고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준성이 왔구나. 미진이는? 미진이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어요. 어디가 아픈데? 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에 약 사러 나왔어요. 어머, 당신이 말한 그 아이예요? 준성아, 인사해. 아저씨 아내 되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늘 저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찬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별 말씀을. 그런데 너 아줌마 본 적 없니? 저도 아줌마 얼굴 보니까 어디서 봤더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동생 약 산다고 했지? 자, 이걸로 약 사. 아니에요. 저 지난번에 아저씨가 주신 돈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용돈하고 이걸로 써.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약 사고 다시 들러. 같이 집에 데려다 줄게.
고맙습니다. 약 사서 금방 올게요. 아내는 아이가 약국에 가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하얗게 변했고 사람이 넋이 나가 있었죠. 당신 어디 아파? 왜 그래? 저 아이, 그 아이예요. 준성이? 아니, 그 아이라니? 우리가 사고 낸 차, 그 사람들 아이라고요. 정말이야? 분명히 기억해요. 장례식장에서 얼굴에 흉터랑 다 기억나요.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여보. 이따가 준성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우리 확인 좀 해봐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면. 그래, 그러자. 준성이 오면 같이 가보자고. 우리 부부는 준성이가 약국을 다녀온 뒤 먹을 것을 싣고 준성이네로 갔습니다. 맨날 문 밖에 데려다 주고 집안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내는 확인을 해야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좀 지저분한데 이해 좀 해주세요.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저희 늘 도와주시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뭐라고? 아이고, 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고 제가 몸이 성치 않아서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거두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맙던지. 아닙니다.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준성이 어머니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몇 년 됐지요. 여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세상 뜬 지는 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아내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저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고 낸 차량 차주였다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악연인가 순간 생각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다니. 그리고 사망한 두 사람의 아이들에게 늘 속죄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모든 것이 믿기지가 않았죠. 저기 감자를 좀 쪘는데 드시고 가실래요? 아니, 우리는 이따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다음에 보자. 그래도 좀 드시고 가시지. 아니야. 아저씨 갈게.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 불이 나게 아이들 집을 나와버렸고 둘 다 차에 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이런 인연이. 여보, 우리가 저 아이들 인생에 끼면 나중에 아이들이 더 괴로워할 거야.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고 말이야. 우리 저 아이들 인생에서 빠져주자.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일 것 같아. 그래도 너무 안 됐어요. 어린아이 둘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평생 저 아이들 책임질 거야. 하지만 절대 우리가 도와준 사실을 저 아이들이 알면 안 돼. 우린 그냥 뒤에서 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자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라도 해요.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 속죄하며 산다고 약속했어. 오히려 이게 운명인 것 같아. 준성이를 만난 게 말이야.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알게 됐고 정말 내가 속죄할 기회를 얻게 된 거니까. 여보, 그러니까 우리 저 아이들 도와주면서 우리도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희는 그날 이후 그 시장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성이는 오랜 시간 우리 부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아이들에게 죄인이고 결코 인생에서 다시 마주해선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게 됐죠. 매달 저희는 아이들의 할머니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10년 동안 얼굴도 서로 못 본 채로 말이죠. 세월이 흘러 저희 부부도 중년이 되었고 떠돌이 신세는 접고 작은 채소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이 세상에 오직 둘뿐이었기에 우리 부부는 늘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죠. 그래서 동네에서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금슬이 좋은데 왜 애는 없대? 씨가 없거나 팥이 좋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지. 나 같으면 자기 자식도 안 낳아주는 여자랑 안 살아. 뭐가 좋아서 살아. 자식도 못 낳는 여자랑 말이야. 에이, 그런 말 마. 저 집 남편 자기 마누라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줄 사람이더라니까. 아유, 나는 가끔 부럽더라. 애 없이 저렇게 남편 사랑받으며 사는 게 말이야. 에휴, 우리 집 남편은 허구한 날 밥 차려라, 불 꺼라 이 말밖에 안 해. 우리 남편이랑 똑같네. 아휴, 그런 거 가르치는 학교가 있나? 아유, 참 웃겨. 인꼬 부부라 해도 그걸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에게 더 잘했고 아내도 저에게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착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우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차림에 잘생긴 그 청년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저 준성이에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뭐라고? 네가 준성이라고? 네, 10년 동안 아저씨 아줌마 찾으러 전국을 다 다녔어요. 말없이 사라지셔서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 매일 걱정하며 살았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랑 동생은 그때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커서 아저씨한테 꼭 보답해드려야지 생각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아저씨. 아이들 인생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떠났는데 아이들은 다시 절 찾아왔습니다. 전 준성이를 보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생각했죠. 그리고 이젠 준성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성이 아주 잘 컸구나. 정말 멋진 청년이 됐어.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그때 저 안 돌봐주셨으면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 아니었으면 죽은 목숨으로 살았을 거야. 널 만나서 내가 그나마 내 마음속 짐을 덜며 살 수 있었어. 마음속 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는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만약 그때 갑자기 떠나신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아저씨는 저희를 친부모님보다 더 잘 돌봐주셨어요. 너희 부모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고가 난 후 바로 돌아가셨고. 네, 사고를 낸 사람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준성아, 이 아저씨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너희 엄마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이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운전했더라면 너희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진 않았을 텐데. 수감 생활하면서도 난 내가 살인자란 사실에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모님 없이 남겨져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정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윤성아, 말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 미안해서. 말을 하면 너희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준성이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전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절 버린 엄마를 그렇게 증오했듯이 준성이도 절 그렇게 증오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를 사고로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래, 준성아, 내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 제가 왜 할머니를 모시고 산 줄 아세요? 저희는 부모님한테서 도망쳐 나왔어요.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준성이는 성형수술로 어릴 적 볼에 있는 상처를 없애버렸고 이마에 남은 큰 수술 자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건 성형으로도 없앨 수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절 장독대로 던져버려서 생긴 상처거든요. 그때 정말 전 죽다가 살아났어요. 할머니가 절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이 상처가 아버지 때문에 생긴 상처란 말이냐? 네. 부모님은 저희 남매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학대를 하셨어요. 부모님을 떠올리면 맞거나 고문당하듯이 학대당했던 생각밖에 나질 않아요. 여동생도 엄마가 매일 때리고 밥을 굶기는 건 허다한 일이었죠. 부모님은 할머니까지 학대를 했고 할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다리를 크게 다쳐서 당시에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때 늘 기도했어요. 그 두 사람이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제발 하고 말이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어요. 동생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병원을 다니고 있고 할머니도 7년 전에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도 널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잖니. 전 아저씨를 만나고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만약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그냥 제 소원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했죠. 동생이랑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날 일은 그저 사고일 뿐이었고 아저씨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전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렸었고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 일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충분히 아저씨에게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10년이 지나서야 아저씨를 찾아뵙게 됐네요. 죄송해요, 아저씨. 전 준성이의 생각지 못한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준성이는 어른들보다 더 큰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용서했기 때문에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착한 아이에게 전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준성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못난 아저씨가 네 아버지가 돼준다면 받아주겠니? 나도 널 보면서 네가 내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었단다. 서로에게 고통이 되었던 일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구나. 준성아, 평생 아저씨가 너희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면 안 되겠니? 아저씨,
허락이라뇨. 제가 아저씨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전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는데. 저도 아저씨 아들이 돼서 평생 효도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성이는 채소 가게를 해 크게 성공을 했고 아내와 준성이 동생 미진이는 사이좋은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해마다 우리가 만난 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축하했고 함께여서 늘 고맙다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준성이와 미진이는 서로의 짝을 만나 결혼을 했고 준성이는 아이 낳아 저희 부부에게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 손자까지 남부럽지 않은 대가족이 되었답니다. 혈육으로 이어진 정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남들에겐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에게 가족의 의미는 다가갈 수 없는 꿈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며 견뎌낸 세월이 제게 가족을 만들어 주었고 평생 소원을 전 이루게 됐습니다. 전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다들 속마음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네요. 제 가족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